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1년 늦게 치러진 유로 2022 이탈리아의 우승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이탈리아는 조별 예선부터 기복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며 53년 만에 유로 트로피를 되찾아왔습니다. 국제적인 메이저 대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당대 축구의 전술적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우승팀 이탈리아 역시 축구 전술의 나라라는 별명답게 현대 축구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이탈리아가 보여준 전술적인 핵심 키워드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유로 2020은 새로운 전술적인 혁신이 나타났다기보다는 기존 유럽 축구의 대세적인 흐름이 이어진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는 키워드는 하프스페이스인데요. 이 영상을 보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대 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죠. 위협적인 찬스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하프스페이스, 이곳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할지가 현대 축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전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를 위한 선결 과제는 상대 수비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수비가 벌어진 틈을 타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많은 선수들이 점유하고 침투하면서 상대를 공략하는데요. 때문에 안쪽으로 좁혀오는 인사이드 포워드가 유행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다시 터치라인 플레이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역시 좌우 측면 수비수들인데요.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윙백의 중요성이 많이 거론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는 상대 수비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한쪽은 측면 수비수를, 반대쪽은 측면 윙어를 활용하는 비대칭적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키워드, 바로 하이브리드 포메이션입니다. 이제 현대 축구에서 한 팀의 전술을 특정한 숫자로 표현해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팀들이 수비 시와 공격 시의 대응을 각각 다르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에서 이를 가장 확실하게 잘 활용해낸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수비 시 포백의 대응으로 나서지만 볼을 잡고 빌드업 시에는 왼쪽 풀백이 아주 높게 전진하고 반대쪽은 밑으로 내려서면서 백스리와 같은 대응을 만듭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측면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 스피나촐라가 이 자리에서 맹활약을 했고, 스피나촐라가 부상으로 결장한 4강전부터 이탈리아가 연장 승부를 연달아 펼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죠. 왼쪽 측면에서 스피나촐라가 상대 수비폭을 벌렸다면 반대쪽에선 우측 윙어가 수비를 끌어냅니다. 대회 초반엔 베라르디가, 이후 토너먼트 단계에선 절정의 폼을 보여준 키에사가 선발로 올라섰죠. 그리고 왼쪽 윙어인 인시네는 가운데로 좁혀서면서 볼터치 횟수를 늘리고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순간적인 전방 침투를 노립니다. 이번 대회에선 로카텔리 혹은 바렐라가 맡은 역할인데요. 결과적으로 이탈리아는 이렇게 3-2-5와 같은 대형을 형성한 후 공격을 하게 되는 셈이죠. 이 같은 대형은 최근 유럽 축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당장 지난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첼시 역시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 이러한 3-2-5의 대형을 만들며 재미를 봤죠. 3명이 받치고 2명이 돕는 후방에서는 안정적인 빌드업이 가능하고 전방에 5명이 늘어서는 건 역시 결국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위함입니다. 센터백을 묶어둘 스트라이커와 수비폭을 넓혀줄 측면 자원이 있다면 그 사이를 공략하기 용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5명이 늘어서는 대형은 역설적으로 이를 상대하는 팀으로 하여금 3백을 쓰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번 유로 2020은 3백의 유행을 재확인시킨 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팀들이 3백을 통해 재미를 봤습니다.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명이 늘어서는 공격진을 4백이 막아내는 것보다는 3백이 당연히 편안하기 때문이죠. 결승전에서 잉글랜드가 3백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였습니다. 하프스페이스를 통제하기에 4백보다는 좌우 스토퍼가 존재하는 3백이 용이하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이탈리아가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는 후방에서 나가는 패스의 중요성입니다.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수비수들이 전방으로 내보내는 패스의 질을 얘기하는 건데요. 앞서 얘기한 3-2-5의 대형에서 중원 2명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거셀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이들이 볼을 지켜내고 탈압박하고 패스해주는 능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기술적 능력이 센터백에게도 요구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 10번 롤이라 불리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가장 기술적이고 패스 좋은 선수들이 배치가 됐다면 압박의 강도가 점점 세지면서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이제는 그보다도 내려간 센터백의 기술적인 능력이 당연해진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번 대회에선 보누치와 키엘리니가 그 능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보누치의 롱패스는 미드필더 이상의 정확성을 갖고 있었는데요. 보누치가 뿌려주는 패스는 이번 이탈리아 전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잉글랜드와의 결승전에서도 가장 많은 롱패스를 기록한 건 바로 수비수 보누치였죠. 이와 연계해서 공수 전환, 일명 트랜지션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강팀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면 공수전환의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얘기한 빠르고 정확하게 뻗어나가는 전방 패스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선수들의 기동력까지 받쳐준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선수단 면면을 봤을 때 이탈리아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조건들을 모두 갖춘 셈이었죠. 사실 이번 대회에서 이 트랜지션의 중요성을 보여준 건 오히려 언더독으로 평가받던 팀들이었는데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헝가리 등 전력에 비해 선전했다고 평가받는 팀들은 모두 기동력을 바탕으로 한 빠른 공수전환에 능했던 팀들입니다. 이와 반대로 독일은 후방에서의 불안함으로 이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우승팀 이탈리아가 보여준 이번 대회 키워드가 현대축구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이번 유로 2022 보여준 가장 큰 전술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